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사람들이 왜 우리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. 평상시에는 다 멀쩡해 보이는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난다. 즉 예기치 않은 사태가 왔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제 그 사람의 수준, 이제 견고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낸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만약의 그 위기 사태를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늘 중심을 잘 잡고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서 자기를 야물게 키워가야 할 것 같아요.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인고 부부라고 일컬어졌었다 그래요.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상당한 어떤 우울증에 걸려갖고 왔어요.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과거에 인고 부부였대요. 지금은 이혼녀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남편이 뭐 이게 지금은 이제 참 그런 게 조금씩 퇴치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이게 뭔가 접대 문화에서 성상납이라 그러는 게 꽤 이 우리 사회에 이제 범람하던 때가 있었어요. 참 지금 돌이켜 놓고 생각하면은 저질문하고 좀 웃기는 그런 거지요. 여자를 도구화하고 성을 상품화했다라는 게 어쨌든 이 남자분이 이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조금 뭐가 탈선이 된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부인이 도저히 그 남편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. 견딜 수가. 그래, 견딜 수가 이제 없어서 이 남편하고 막 이제 갈등을 겪고 하는데 이 부인은 자기 자존심상 그 남편의 그런 실책을 아무 일 없었다는 뜻이 넘길 수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이혼을 했다 그래요. 자,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하고 이 여자가 잘 살아야 되는데 이혼을 하면서 이 여자는 더 피폐해지고 더 무너지고 그래서 이 우울증 환자가 되어 갖고 이제 약 처방을 받고 그 약을 먹다가 약이라는 것은 이제 호르몬 이제 조절을 통해서 억지로 이 균형을 잡아주는 거니까 내가 이 약에 의지해서 계속 이럴 게 아니라 나를 살펴보고 나를 야물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.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온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극구 이제 이혼을 해야 했던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때문이 아니냐. 그래서 저는 글쎄 남편을 참으로 사랑했으면은 상대의 과오를 이렇게 품어주는 게 진짜 사랑이지 내 뜻에 위배되었다고 내치는 게 사랑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할 말이 없는지 그냥 얼굴을 벌겋게 붉히다가 그냥 웃으면서 듣고 보니 그러네요.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저는 이 부인에게 그래 뭐 남편이 그런 실수를 하면은 밉지요. 밉더라도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게 득이 되는가. 이제 여기에서 득 개념을 잘 적용을 해야 돼요. 이혼을 하는 게 나에게 득이 될 것 같으면 이혼을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게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된다 싶으면은 처벌하고 싶은 마음, 이렇게 이혼으로서 단죄하고 싶은 마음을 이걸 눌러야 돼요. 그게 중심을 잡는 거라는 얘기예요. 근데 이 부인은 그럴 힘이 없으니까 이 노여운 마음에 그냥 휙 휘말려서 더 난리를 쳤고 자존심 운운해가면서 그 남편을 잘라냈다는 얘기예요. 그 잘라낸 결과 그 남자는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부인은 지금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이게 우울증에서 헉헉헉거리는 사태가 되니까 이게 무슨 망조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
이제 제가 자, 중심을 잡는다라는 것은 이 어디엔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, 즉 남편의 외도가 있었든 아이가 무슨 사고를 당했든 그거에 꼬꾸라지듯 흔들려서 거기에 매몰되어 갈 게 아니라, 그런 일이 닥쳤어도 딱 중심을 잡고 이게 그런 거에 너무 휘청거리지 않아야 된다 그랬더니, 이가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, 뭐 이런 식으로 또 의문을 제기해요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이 부인이 알아들을까 하다가 한 예를 이제 들어준 적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, 어느 이 부부 교사가 있었어요. 부부 교사가 있었는데,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을 체벌을 하면 난리가 나지요. 근데 불과 뭐 한 10년, 15년 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. 그 당시에는 뭐 교사가 이 교육이라는 이름 아래 체벌도 하고, 또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달라고 봉투 같은 거를 막 갖다 주고 이제 이러던 우리 그 흑역사가 있었는데, 이제 그 시절의 이야기예요. 이 부인이 애를 체벌을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게 잘못되어 갖고 이 부모가 고발을 하고 이 난리를 치면서 이 부인이 권고사직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교직을 떠났는데 이 부인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 갖고 자살을 한 거예요. 자살을 하니까 조금 사회 문제가 됐지요. 응? 이제 사직을 당한 교사가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제 자살로 이어지니까. 그런데 한 2, 3년 후 남편이 유서를 써놓고 또 죽은 거예요. 그때 이제 뭐라고 유서를 썼느냐 하면은, 당신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살 의욕이 없다, 살 의지가 없다. 그래서 당신을 따라 나도 저 세상으로 간다. 이런 유서를 써놓고 죽어서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신문지상에서 이제 많이 이제 이게 이야기가 됐어요. 그러자 많은 부인들이 그 스토리를 아주 무슨 굉장한 러브 스토리냐 그거를 받아들이면서, 자, 인생을 짧고 굵게 살고 싶다. 나도 남편에게 그런 끔찍한 그런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아봤으면 좋겠다.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부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심리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, 아, 이 미화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웃었던 적이 있어요. 그게 뭐냐 하면은, 그 남자가 이 부인이 없는 세상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 죽은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거는 병이라는 얘기예요. 응?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겠는가 하고 제가 유추를 하자면은,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나를 지탱시켜 줄 수 있는 끈이 적어도 2-3 개는 있어야 돼요. 그래야 한쪽 끈이 딱 무슨 사고에 의해서 끊어지더라도 위태위태해도 다른 끈이 그거를 지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다른 끈이 그거를 지탱시켜주는 시기를 우리가 그 위험기라고 한다든가 뭐 애독이라고 하고 이러잖아요. 이러한 것들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통상 걸려요. 이렇게 6개월 내지 길어도 1년이 가면은 이 끈이 이제 버텨주면서 또 다른 끈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균형 있게 살아야 되는데, 그 죽은 남자의 경우는 다른 끈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. 오로지 부부 사이 그 끈만 갖고 있다가 부인이 턱 죽으니까 이 남자가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그만 자기도 자살을 하는 비극으로 이 생을 마쳤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인에게, 자, 인생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건, 사고가 수시로 닥쳐온다는 얘기예요. 자,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이
적어도 서너 개의 끈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즉 배우자라는 끈, 또 일이라는 끈, 또는 뭐 부모 형제라는 끈,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끊어지더라도 다른 두 개를 갖고 이렇게 버티다가 또 이제 좀 한숨 돌린 다음에 다시 필요한 끈을 만들어야 되는데,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처음에 인고 부부였다가 이혼을 결국 했던 그 부인의 경우도 너무 남편에게만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 불안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 공포, 불안, 언제 나동갱이 쳐질지 모른다라는 이 불안 때문에 자기가 먼저 그거를 끊어놓고 나동을 하시는 거예요. 이해하시겠어요? 자, 이렇듯 우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너무 몰두할 게 아니라 적어도 두 개 아니면 서너 개 정도의 강력한 끈들을 갖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도 그거를 잘 수습하면서 버티고 또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게 해야 가까스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한 세상 그런 대로 살지, 너무 하나에 몰두해서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대는 것은 불건강의 지표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고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. 또 이제 이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는 게 이게 꼭 이 젊은이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. 이 연세 드신 분들도 사실 이게 이제 이 중심을 잘 잡아야 이 생을 마무리할 때 그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 같아요. 얼마 전에도 어떤 이제 부부가 시골에서 두 분이 지내신 거예요. 근데 이게 늘 함께 갈 수가 없잖아요. 함께 갈 수가 없는데 이 영감님이 조금 먼저 가신 거예요. 그러면 이 노인네가 어떻게 혼자 시골에서 살기가 어려우면은 이게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든지 또는 어떤 요양원에 가든지 아니면 그 동네에서 다른 노인네들하고 어우렁더우렁 이렇게 어울리며 지내면 딱 좋은데, 이 영감님이 이 주변 머리 없는 이 부인에게 아주 극진했던 거예요. 극진했는데 영감님이 턱하니 먼저 가니까 이 부인이 이 스스로 뭔가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할머니가 불과 한 2달 뒤에 결국 자살을 하고 말아요. 자살을 하고 마니까 이 자식들이 이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. 아버지는 그렇다 치고 어머님을 우리가 그 주변 머리 없는 어머님을 우리가 진작에 돌봐야 됐는데 돌보지 못해서 그 이제 아들 되는 분이 어머님이 그렇게 좀 비참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나니까 그 자책감에 시달리면서 저한테 왔어요. 그래서 제가 물었죠. 어머님이 그렇게 주변 머리 없는 분이라는 걸 아셨어요? 몰랐어요? 그러니까 알았대요. 그래서 그렇게 주변 머리 없는데 왜 방치하셨어요? 하고 물으니까 이 남자분이 참 제가 죽일 놈이지요 하면서 읊는 얘기가, 엄마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손을 또 뻗치면은 칭칭 감길 게 뻔하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가 너무 요량 없고 주변 머리 없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고달팠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 아들인 자기는 참 싫어했대요. 그래서 그러한 어머니가 주변 머리 없어서 또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셔서 고생하겠구나 하는 건 알았어도 자기가 미처 손을 뻗치지 못했다. 즉 그런 엄마에 대해서 내키지 않은 감정 때문에 엄마가 이제 죽고 나니까 이 아들이 극심한 자책감 이런 거에 시달려서 저한테 몇 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, 이 경우도 그 부인이 너무
젊은 영감님께 의존적이고 그 의존 대상이 가버리니까 홀로 처리를 못해서 결국은 그 극심한 멍해를 누구에게 주고 갔느냐면 아들에게 주고 갔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젊으면 젊은 대로, 연세가 드신 분이면 연세 드신 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 손에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말아요. 이런 점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.